상상해보세요. 당신은 기원전 2200년 이집트 사막 아래 횃불로 밝혀진 방 안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한밤중에 이상한 명령을 받고 소환된 젊은 병사입니다. 꿀 10병을 가져오세요. 어디로 가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하인들이 돌 제단 위에 서 있는 벌거벗은 소년에게 꿀을 붓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꿀은 떨리는 소년의 온몸을 뒤덮어 흔들리는 횃불 아래에서 금빛으로 반짝입니다. 소년은 말하지도 울지도 움직이지도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라요. 그의 눈은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수천 개의 날개. 방 안의 점토 용기들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용기 안에는 세 종류의 생명체가 들어있다. 닷새 동안 굶긴 풍뎅이, 누비아 계곡에서 채집하여 피를 빨아먹은 불개미, 공격성을 위해 특별히 사육하고 연기로 자극한 말벌. 하지만 구석에는 네 번째 상자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안에 든 것은 앞으로 4000년 동안 이집트인들의 악몽을 괴롭힐 것이다. 파라오가 들어온다. 그의 나이는 96세이지만 어떤 사료에서는 100세라고도 한다. 그는 6살 때부터 90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했다. 그는 자신의 후손 8대보다 더 오래 살았다. 그의 이름은 페피 2세이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이집트 기록에서 체계적으로 지워지지만 사제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외국 관찰자들에 의해 기록되며 고고학자들이 여전히 연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대규모 무덤에서 발견된다. 그의 시든 손짓 한 번에 하인들은 곤충들을 풀어놓았다. 딱정벌레들이 먼저 도착하여 꿀이 덮인 피부 위를 검은 껍질로 뒤덮은 살아있는 양탄자처럼 때를 지어 덮쳤다. 각각의 딱정벌레는 먹기 시작했고 그들의 턱은 인간의 살보다 훨씬 질긴 가죽을 찢도록 진화했다. 소녀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수십 마리의 딱정벌레가 동시에 물어뜯자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그의 의지를 배신했다. 그 후 꿀길을 따라 불꽃강처럼 개미떼가 몰려왔고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이름 그대로 불타는 듯한 독을 주입했다. 말벌들이 도착했을 때쯤 소년의 얼굴은 이미 부어오르기 시작했지만 말벌들은 순식간에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면처럼 일그러뜨려 인간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특별히 설계된 벽에 메아리치는 비명은 단순히 고통 때문만은 아니다. 이것이 오락거리라는 사실, 자신의 고통이 하나의 공연이라는 사실. 황금 옥좌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고대 파라오가 공포가 아닌 매혹에 빠져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마치 감독이 장면을 완벽하게 다듬듯 때때로 지시를 내린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발에 꿀을 더 발라라. 개미떼를 다시 풀어놓아라. 딱정벌레들이 더 부드러운 부분에 집중하게 해라. 이 작업은 3시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 아이는 간신히 살아남을 겁니다. 회복실로 옮겨져 숙련된 의사들이 생명을 유지시켜 줄 텐데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는 몇 주에 걸쳐 특별한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며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고를 바르는 치료를 받으며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이 일은 파라오의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누적된 트라우마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이 소녀는 94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페페의 방으로 사라질 약 5만 명의 아이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6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포식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한 문명 전체가 어떻게 한 남자의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편되었는지 설명하기 전에 역사학자들이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페페 2세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한한 권력,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리고 90년 동안 아무런 결과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이라는 완벽한 폭풍 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진화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알게 될 내용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너무 오랫동안 절대 권력을 쥐게 될 때마다 반복되는 청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린 아이가 어떻게 신이 되었는지, 신이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5만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부재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고대 문명의 가장 어두운 면을 파헤치기 전에 역사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더 많은 콘텐츠를 시청해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든 괴물에게는 탄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페페 2세의 이야기는 기원전 2078년 피와 배신, 그리고 6살 소년의 정신을 산산조각 낼 대관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페페 1세는 관리들이 전갈에 쏘였다고 발표한 병으로 사망했다. 그 전갈이 어떻게 경비병 14명을 따돌리고 잠긴 문 4개를 통과하고 대기실에서 자고 있던 시식자 2명을 피해 치명적인 독침을 쏘았는지 참으로 이상하다. 그 독침은 청동 단검의 너비와 정확히 일치했다. 더 이상한 것은 페페의 형이자 왕세자인 그가 같은 주에 간결병으로 사망했다는 점이다. 그는 석 달 동안 물과는 전혀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게 4번째 아들인 어린 네페르카레, 일명 페페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이로 남게 되었다. 나무 병정을 가지고 놀고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조용한 아이였다. 왕위 계승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아이였기에 아무도 그를 권력의 길로 이끌려고 애쓰지 않았다. 7일 안에 그는 피투성이가 되고 살아있는 신으로 즉위하며 앞으로 90년 동안 자라날 내면의 어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파라오의 대관식은 인간을 신성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의식이었다. 하지만 상징과 현실의 차이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아이에게 이런 의식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 6살짜리 아이가 자신이 신이 되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의식은 새벽에 시작되었다. 사제들은 3,000명의 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이의 옷을 벗겼다. 이 순간을 위해 특별히 길러진 흰 황소 한 마리가 연회장으로 끌려왔다. 황소의 목은 너무나 정교하게 잘려나가 피가 목욕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황금 대야로 솟구쳐 올랐다. 황소의 눈이 아직 깜빡이는 동안 그들은 아이를 들어 올려 피투성이 물속으로 던져 넣었다. 아이는 폐가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공포에 질려 몸부림치고 익사하기 직전까지 물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숨을 헐떡이며 붉게 물든 아이를 끌어올렸고 6살짜리 아이가 공포에 질려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을 예상했다. 눈물, 비명, 어머니를 향한 절박한 그리움. 하지만 어린 페페는 웃었다. 불안한 웃음도 히스테리 섞인 웃음도 아니었다. 무언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아이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피로 뒤덮인 손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손가락을 핥아 피맛을 본 후 사제들에게 다시 의식을 치러도 되냐고 물었다. 대제사장은 훗날 자신의 일기에 40년간 의식을 집전하면서 그 아이가 피로 뒤덮인 얼굴로 미소 지을 때만큼 차가운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의식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제 신의 통치권을 증명할 시험이 다가왔다. 죽음 그 자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한 죄수가 앞으로 끌려왔다. 그는 사형 집행을 예상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다. 그는 피투성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도록 강요당했다.
사제들은 페페에게 의식용 청동칼을 건넸다. 6살짜리 아이가 겨우 들 수 있을 만큼 어른 손에나 어울리는 무기였다. 그의 지시는 간단했다. 머리를 잘라내라. 그리고 신의 힘이 너를 통해 흐른다는 것을 증명하라. 첫 번째 공격은 완전히 빗나갔다. 칼날의 무게에 아이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져 웅덩이 속 피를 흘렸다. 법정은 숨죽였다. 그가 울까? 이 환상이 깨질까? 결국 그는 겁먹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걸까? 페페는 천천히 일어서서 마치 글쓰기를 배우는 학생처럼 집중하며 칼날을 살폈다. 그는 칼을 잡는 자세를 고쳐잡고 발 디딤을 바꾸고 다시 시도했다. 두 번째 일격은 죄수의 어깨에 명중하여 깊은 상처를 냈고 피가 앞줄에 앉은 귀족들에게 흩뿌려졌다. 세 번째는 이빨을 부숴버렸다. 네 번째는 목을 베었지만 척추를 자르지는 못했다. 다른 아이라면 포로가 움직임을 멈췄을 때 멈췄을 것이다. 하지만 페페는 멈추지 않았다. 한 번 한 번 휘두르며 배우고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기술을 조정했다. 마침내 머리가 분리되기까지 11번의 타격이 필요했다. 그때쯤 포로는 이미 몇 분 전에 죽어 있었지만 어린 파라오는 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페페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지 드러나는 순간이 왔다. 그는 잘린 머리를 집어들고 그 죽은 눈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무슨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새 파라오는 그의 통치를 규정짓는 말로 대답했다. 그는 머리의 죽음의 맛이 어떤지 물었고 머리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자신은 어쨌든 이해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죽음은 권력의 맛이라고 선언했다. 피투성이의 6살짜리 아이가 잘린 머리를 들고 죽음의 의미에 대해 사색하고 있었다. 이것은 트라우마로 인한 기능장애가 아니었다. 이것은 계시였다. 어린 페페가 94년 동안 탐구하게 될 것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대관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 파라오 앞에는 23명의 여인이 서 있었는데 이들은 전통에 따라 죽은 왕을 사후세계로 인도해야 하는 그의 아버지의 첩들이었다. 막내는 14살이었고 몇 달 전에 결혼했다. 마디는 32살이었고 페페의 이복 형제자매 3명의 어머니였다. 관습에 따라 독이 든 와인을 준비했다. 빠르고 위엄있고 의례적이었다. 하지만 6살짜리 신왕은 피와 폭력으로 변모했다. 그는 죽음을 이해하고 싶었고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죽음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는 여자들을 비단끈으로 목 졸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천천히 여자들이 정신을 차릴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멈추곤 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발이 허공에 매달릴 정도로 큰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다른 곳에 향해 있었다. 그는 4시간 동안 23명의 여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때때로 사형 집행인들에게 기술을 조정하고 압력을 조절하고 다른 각도를 시도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저 지켜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연구하고 있었다. 공포가 체념으로 바뀌는 정확한 순간, 몸이 저항을 멈추는 순간, 눈빛이 사라지는 순간을,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태어났다. 언젠가 그의 지배에 도전할지도 모르는 40명의 이복 형제 자매들. 남자아이들은 어머니들처럼 목이 졸려 죽었지만 여자아이들을 위해 페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운명을 선택해야 했다. 영원히 그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 곁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극도의 슬픔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6명은 노예 생활을 선택했다. 그들은 수년간 죽음을 택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며 살 것이다. 그중 한 소녀는 수십 년 후 살아남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다. 그녀는 페페가 6살 때부터 공포에 매료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사들을 궁전의 특별한 공간에 가두어두고 아무 때나 찾아가 그저 관찰하곤 했다. 그는 공포가 병사들의 호흡, 움직임,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싶어 했다. 그는 특히 공포가 극에 달해 정신이 완전히 마비되는 순간, 즉 그가 신성한 침묵이라고 부른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페페는 8살 때 특정 독극물이 죽음 없이 마비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다양한 조합을 실험하며 어떤 혼합물이 희생자들이 의식은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연구를 상형 문자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은 진지함으로 대했다. 그의 스승들은 그가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다양한 고통에 대한 상세한 두루마리를 작성하도록 도왔다. 9살 때 그는 그의 통치 전체를 좌우할 철학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는 고통이란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와인이 달콤할 수도 있고 쓴맛이 날 수도 있듯이 고통에도 다양한 맛이 있었다. 화상의 고통은 배인 고통과 달랐고 독에 의한 고통과도 달랐으며 곤충에 쏘인 고통과도 달랐다. 그는 학자의 열정으로 고통의 유형을 분류하기 시작했고 모든 형태의 인간 고통을 포괄적으로 탐구한 자신이 위대한 저서라고 부르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의 집착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은 그가 10살 때 일어났다. 아침 정무 시간에 모든 정부 관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고양이 한 마리가 왕좌실에서 새를 잡았다. 새의 날개는 부러졌지만 아직 살아있었고 고양이가 가지고 노는 동안 필사적으로 퍼덕이고 있었다. 급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었다. 상이집트에 소규모 기근이 닥칠 위기였다. 외국 대사들은 경의를 표하며 기다렸다. 군 보고서는 국경에 침입자들이 있다는 경고를 발령했다. 페페는 모든 일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다. 1시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어린 신이 자연의 잔혹함을 관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 신하가 정중하게 국정을 계속 진행하자고 제안하자 페페는 그를 기절할 때까지 때렸다. 파라오의 관심은 신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다. 새가 마침내 죽자 페페는 고양이를 불러 자신의 접시에 있는 간식을 먹여주며 그 새를 신성하다고 선언했다. 천천히 죽이는 고양이는 신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선언했다. 그들은 그가 발견한 진실, 즉 죽음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며 그 과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11살 때 페페는 불안정한 아이에서 조직적인 포식자로 변모하는 과정을 완벽하게 담아낸 편지를 썼다. 그의 상관인 하르코프는 누비아에서 이국적인 선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피그미족 무용수도 있었다. 편지의 대부분은 특이한 선물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지만 전문을 읽어보면 훨씬 더 어두운 면이 드러납니다. 페페는 난쟁이를 매일 밤 10번씩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48분마다 누군가가 그가 살아있는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난쟁이가 멤피스에 도착하기 전에 죽는다면 모든 선원의 아이들은 아버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어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만약 그가 탈출한다면 모든 병사들은 꼬챙이에 꿰뚫려 죽을 것이다. 만약 그가 부상을 입고 도착한다면
하르코프 자신은 그 부상의 10배를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은 보통 번역본에서 생략되는 후기였다. 페페는 하르코프에게 난쟁이와 몸무게가 같은 정상 아이도 데려오라고 요청했다. 그는 비교를 해보고 싶어 했다. 키가 사람의 물 없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명소리의 높이가 다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 난쟁이는 오락거리가 아니었다. 그는 연구 대상이었다. 16살이 되자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페페는 참여하고 싶었다. 관찰자에서 행위자로의 변화는 하인의 아이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궁궐 관리들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신왕에게 축복을 받아야 했다. 이 축복은 개인적인 방에서 행해졌으며 아이들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상처 입은 채 떠났다. 어떤 이들은 영영 떠나지 못했다. 이집트 기록이 완전히 숨길 수 없었던 최초의 사건은 페페가 24살 때 발생했다. 한 귀족 가문의 13살 된 아들이 궁중 악단에 초대받았다. 사흘 후 그의 시신이 돌아왔는데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방부 처리 담당자들은 그의 즉 생명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다며 매장을 거부했다. 가족은 정의를 요구했다. 그들은 부유했고 인맥이 넓었으며 침묵시키기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페페는 기발하면서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그들의 아들이 신성한 변혁을 위해 선택되었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의 고난은 신성한 지식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 가족은 영광스럽게 여겨야 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궁궐로 초대하여 보상을 베풀었다. 그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페페는 자신의 집착을 산업화하기 위한 직책, 즉 왕실 오락감독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었다. 공식적으로는 의례적인 직책처럼 들렸다. 실제로 이것은 이집트 전역에서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게 될 조달 작전이었다. 초대 감독관은 양심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히 선택된 캐티라는 남자였다. 그는 몇 달 만에 정찰병, 운송책, 경비원, 의사, 처리 담당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는 8살에서 14살 사이의 소년들을 선발하기 위한 상세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키, 몸무게, 피부색, 심지어 목소리까지 평가했습니다. 페페는 나이든 자신의 귀가 비명을 지를 때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높은 음역대의 목소리를 선호했습니다. 꿀의식은 페페가 52세, 즉 통치 46년째 되던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쯤에는 개별 희생자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볼거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의식이 필요했다. 그가 감각의 교향곡이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했다. 그 아이디어는 꿀을 쏟은 창고 노동자들이 곤충떼에 둘러싸이는 모습을 보고 떠올랐다. 페페는 물어뜯는 개미떼에 뒤덮인 젊은 일꾼을 보고 목격자들이 종교적 계시라고 묘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연 그 자체에서 비롯된 고통이었고 신성한 존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신의 심판처럼 보이는 고문이었다. 최초의 꿀방은 단순했다. 궁전 아래에 있는 단 하나의 방으로 소음을 막기 위해 벽은 역청으로 밀봉되었고 바닥에는 체액 배수구가 있었다. 하지만 페페에게는 단순함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1년 만에 그것은 서로 연결된 9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복합시설로 확장되었고 각 방은 특정한 용도를 가졌다. 그중 하나는 소년들이 몸을 씻고 기름칠을 하는 준비실이었다. 주요 의식이 행해졌던 꿀방.
희생자들이 수천 마리의 육식성 풍뎅이에 파묻혔던 딱정벌레 구덩이. 곤충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된 사람들을 위한 뱀의 방. 존재해서는 안 될 것들이 담긴 웅덩이가 있는 물의 방. 특정한 종류의 고통을 유발하기 위해 통제된 연소가 이루어지는 화실. 희생자들을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살아있게 유지했던 회복실. 용도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폐기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페페가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관찰대가 있었다. 꿀 자체가 정밀한 과학의 대상이 된 것이다. 순수한 꿀은 곤충을 유인했지만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궁궐 고문관들은 초기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실험을 거듭한 끝에 완벽한 배합법을 발견했습니다. 꿀에 인간의 타액을 섞으면 향이 변하여 곤충들이 광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에는 특정 종들이 갈망하는 소금이 들어있었고 피는 단백질을 선호하는 종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성분은 바로 공포 그 자체였다. 겁에 질린 아이들이 분비하는 페로몬이 꿀에 섞여 포식성 곤충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인제가 되었습니다. 곤충 또한 이와 유사한 정밀한 방식으로 사육되었습니다. 풍뎅이는 날고기를 먹이로 인식하게 될 때까지 날고기만을 먹었습니다. 독성, 효능, 공격성을 기준으로 불개미를 선별했습니다. 말벌은 연기와 진동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자극했습니다. 각 종에 대해 최대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최적의 기하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의식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선정된 소녀는 특정 곤충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해질녘에 끌려왔다. 소녀는 옷을 벗겨주고 조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상처가 있는지 검사받은 후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 상실을 막기 위해 연고주와 약초를 섞은 것을 맞았다.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핵심은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소녀는 배수로가 새겨진 돌 플랫폼 위에 놓일 것이다. 손목과 발목에는 가죽 구속구가 채워져 있었는데 탈출을 막을 만큼 꽉 조여 있었지만 페페가 즐겨보던 몸부림을 치를 수 있을 만큼 느슨했다. 그 다음에는 꿀을 바르는 작업이 이어졌다. 하인들은 야자잎으로 만든 붓을 사용하여 피부 구석구석에 꿀을 발랐다. 가장 민감한 부위, 즉 가장 극적인 반응을 일으킬 만한 곳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곤충들은 계산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방사되었다. 먼저 딱정벌레들을 우입 100마리 정도 풀어놓았는데 이들은 꿀을 먹으면서 동시에 곤충의 살점도 갉아먹었다. 수십 개의 턱이 동시에 피부를 뚫고 들어오자 소년들은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수백 마리의 개미가 달려들었고 물릴 때마다 꿀이 발린 몸에 타는 듯한 상처를 남기는 독이 주입되었다. 마지막으로 말벌이 나타났는데 말벌에 쏘이면 즉시 부어올라 눈이 감기고 입이 막히고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면처럼 변했다. 페페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지켜보며 가끔씩 지시를 내렸다. 딱정벌레를 유인하기 위해 발에 꿀을 더 발라라. 개미를 더 풀어놓되 비대칭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 왼쪽에만 풀어놓아라. 말벌은 제거하되 딱정벌레는 더 오래 활동하게 두었다. 그는 매 세션을 마치 자신이 연출하는 공연처럼 여기며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밀하게 조절했다. 세션은 3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했고 충격으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 여러 번 중단하고 다시 시작했다. 살아남은 소년들은 회복실로 옮겨져 숙련된 의사들의 치료를 받으며 다음 고문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회복되었다. 어떤 소년들은 페페의 관심에서 벗어나거나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몇 달 동안 이런 과정을 수십 번이나 겪었다.
페페가 76세가 되던 해, 그의 통치 70년째에는 이집트 사회 전체가 한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완전히 맞춰져 있었다. 이것은 기존 시스템의 부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잔혹 행위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는 페페 황제의 마지막 20년 동안 이전 세기 동안 생산한 양보다 더 많은 꿀을 생산했습니다. 곡물을 재배해야 할 농경지 전체가 대신 벌을 위한 꽃을 재배했습니다. 이는 나일강의 범람이 줄어들던 기후변화 시기였습니다. 이집트가 굶주림에 시달리는 동안 들판에는 고문에 쓸 꿀을 만들기 위해 꽃이 만발했다. 인적 기반 시설은 놀라울 정도로 발달해 있었다. 왕실 오락 담당 책임자는 4명의 지역 책임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각 책임자는 10명의 지방 코디네이터를 관리했고 각 코디네이터는 5명의 마을 스카우트 대원을 감독했습니다. 즉 20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소년들을 찾는 일만을 맡았습니다. 그들을 뒷받침한 사람들은 수백 명에 달했다. 운송을 위해 숨겨진 칸을 갖춘 배를 만든 조선공, 어린이 크기의 구속구를 제작한 금속 세공인, 곤충 배양을 위한 특수 용기를 만든 도공, 특정 곤충종을 사육한 농부, 먼 나라에서 이국적인 생물을 수입한 상인들이 그들이었다. 선발 기준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이 시기의 문서에는 길까지의 신체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키는 손가락 2개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 있어야 했다. 몸무게는 반, 대본 단위까지 정확해야 했다. 피부색은 도자기 조각에 그려진 색상표와 비교하여 맞췄다. 초기 구매 과정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 음색까지 평가했는데 페페의 늙은 귀로도 들을 수 있는 음색을 선호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인 전략을 세웠다. 어떤 마을에서는 적절한 나이에 남자아이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집단 익사, 사막 유목민의 습격 등 아이들이 사라진 이유를 설명할 만한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아비도스 총독은 자기 관할 지역의 모든 소년들이 분노한 신의 저주로 추악해졌다고 주장했고, 히에라콘 폴리스 총독은 홍수로 마을 3곳이 통째로 휩쓸려 갔다고 주장했다. 에드푸의 총독은 자칼들이 아이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총독들은 처형당했고 그들의 가족은 노예로 팔려갔으며 후임 총독은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즉시 2배의 할당량을 보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소년들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희생자가 되든지 하라는 것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아들들이 열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누비아나 리비아에 있는 친척 집으로 보냈습니다. 가난한 가정은 선택의 여지가 더 적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일부러 아들의 얼굴에 뜨거운 금속으로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의 뼈를 부러뜨려 기형을 만들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들에게 일시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약을 먹였다. 운이 좋은 이들은 자녀를 부적합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부상당한 아들들은 어쨌든 끌려가야 했고 그들의 기형은 페페의 오락거리에 또 다른 차원을 더했다. 인구학적 영향은 상상을 초월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30년 동안 남자아이의 70%를 잃었다. 전쟁으로 인한 부상도 아니고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인한 부상도 아니었다. 이 소년들은 그저 사라져버렸다. 멤피스 근처 궁전과 가장 가깝고 수확이 가장 빈번했던 마을들에서 가장 극심한 붕괴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의 매장 기록을 보면
남자아이들이 자연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남자아이들이 모든 소아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되었거나 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가족들이 매장할 수 없는 다른 곳에서 사망했음을 의미합니다. 결성된 저항운동은 영웅적이었지만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이 모여 보급 수송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들의 아버지들이라 칭하며 6개월 동안 수십 명의 소년을 구출하고 여러 명의 정찰병을 사살했다. 페페의 대응은 신속하고 끔찍했습니다. 저항군으로 의심되는 가족의 모든 남성 구성원, 갓난아기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두 멤피스로 끌려와 꿀의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며칠 동안이나 산채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의료적 개입으로 더욱 길어졌고 가족들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누비아 구전 전통에 전해 내려오는 한 이야기에 따르면 한 마을은 아이들을 내어주느니 차라리 집단 자살을 택했다고 한다. 시신을 운반하러 온 사람들이 마을 광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809의 시신을 발견했다. 모든 가족은 아들이 잡혀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 함께 독약을 마셨다. 하지만 정찰병들은 적합한 소년들의 시신을 어쨌든 수습해왔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페페는 산채로 구경거리를 얻지 못한 것에 격분하여 시신에 꿀을 발라 궁궐 마당에 전시했다고 한다. 페페 황제 통치 80년경에 이르러 이집트는 내부적으로만 쇠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수천 년 동안 교역해온 여러 문명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국제적인 고립국이 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수메르 점토판에는 외국에 대한 깊은 반감이 드러나는 상인들의 지침이 담겨 있다. 이집트에 들어오는 모든 상인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1년 동안 신전 경내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들여온 모든 물품은 보상 없이 불태워졌습니다. 이 점토판은 이집트가 아이들이 궁궐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파라오가 사자가 가재를 잡아먹듯 무고한 아이들을 잡아먹는 땅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집트에 조공을 바쳐온 누비아 왕국은 금 조공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어린이 약탈을 막기 위해 특별히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국경을 넘으려 했을 때 그들은 마을들이 텅 비어 있고 모든 어린이들이 사막의 비밀 캠프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기에 누비아 비문에는 멤피스의 괴물은 남쪽의 금과 남쪽의 어린이 모두를 얻지 못해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불가사의한 해양 민족조차도 이집트 해역을 피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발견된 점토판에는 이집트 항구가 신들의 저주를 받아 살해된 아이들의 왕좌에서 악이 지배하는 땅에서 등을 돌렸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집트의 악에 오염될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수백 마일을 돌아가는 항해를 택했습니다. 무역 중단은 연쇄적인 실패를 초래했다. 이집트는 청동 생산에 필요한 주석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고 건축 자재인 레바논산 삼나무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종교의식의 필수적인 푼트산 향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경제적 고립은 꿀 생산량 감소로 인한 농업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집트는 굶주림과 사회적 고립, 죽음과 멸시에 시달렸다. 이집트 내부에서는 전통적인 지지자들조차 왕위를 저버렸다. 수세기 동안 왕정을 지지해온 테베의 강력한 아문 신전 사제단은 멤피스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신전 비문에는 페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고 멀리 떨어진 왕좌 또는 고대 왕좌로만 지칭되었다. 일부 사원들은 궁궐 활동에 기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가난을 핑계로 삼았다. 또 다른 사원들은 아예 문을 닫고
수도와의 모든 소통을 거부했다. 한때 이집트의 자랑이었던 군대는 완전히 쇠퇴해버렸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을 조달 임무로 전향시킬지도 모르는 군대에 입대하기를 거부했다. 장교들은 아이들을 약탈하는 작전을 지휘하느니 차라리 탈영했다. 수비대 전체가 주둔지를 버리고 사막으로 도망쳐 페페휘에서 복무하는 것보다 산적 생활을 택했다. 서기 85년경 이집트는 궁궐 경비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군대가 없었고 그마저도 밤이 되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페페는 90대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식욕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어두운 것으로 변모했다. 한때 몇 주씩이나 그를 즐겁게 해주었던 꿀의식은 이제 몇 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는 90년간의 절대적 부패로 인한 무감각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더 많은 희생자, 더 다양한 형태, 더 강렬한 경험이 필요했다. 궁궐 단지는 산업 규모의 공포를 수용하기 위해 확장되었고 원래 9개였던 방은 이제 27개가 되었다. 여러 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한 소년이 꿀의식을 견뎌내는 동안 다른 소년은 뱀과 마주했고 또 다른 소년은 딱정벌레 구덩이에 갇혔으며 네 번째 소년은 이집트 기록 보관소에서조차 묘사를 거부하는 방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96세가 되어 거의 걷지도 못하는 페페는 금으로 만든 가마에 실려 방들 사이를 옮겨다니며 다음 방으로 이동하기 전에 각 방을 몇 분 동안 관찰하곤 했습니다. 각 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탈출한 한 하인이 훗날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교향곡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히 지어진 두꺼운 벽에도 불구하고 궁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달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었다. 각 지방에는 적합한 소년들이 없었다. 마을들은 인구가 줄어들었다. 궁궐 경비대조차 이제는 희생자를 찾기 위해 무장 습격을 감행해야 했다. 신의 선택이라는 구실은 버리고 노골적인 약탈로 대체되었다. 병사들은 새벽에 마을을 습격하여 기본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소년들을 모두 데려가고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죽였다. 이 시기에 파피루스 조각이 노동자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조각에는 그러한 습격 중 하나가 묘사되어 있다. 궁궐 병사들은 새벽에 쳐들어와 걸을 수는 있지만 아직 수염이 나지 않은 소년들을 모두 데려갔고 아들을 보호하려던 아버지들을 죽였으며 아이들을 숨긴 가족들의 집을 불태웠다. 그들이 떠날 때 머샷 3명의 소년들이 사슬에 묶여 있었고 17명의 남자가 죽어 있었다. 궁궐 내부에서도 체제는 무너지고 있었다. 하인들은 참여하느니 차라리 도망쳤고 경비병들은 습격을 감행하느니 차라리 탈영했다. 관리자들은 잔혹 행위를 기록하는 대신 기록을 파기했다. 수십 년 동안 작동해온 복잡한 조달 및 고문체계는 설계자가 극악무도한 행태를 보인 바로 그 시점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직후에 도망친 궁궐 경비병의 증언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기록된 고문은 너무나 끔찍해서 수세기 후에 이를 기록한 그리스 역사가들조차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할 정도였다. 그들은 그 사건에 소년 40명,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사육된 곤충, 그리고 절대로 인간의 살에 닿아서는 안 될 물질들이 연루되었다고만 말했다. 그 사건은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96살의 파라오는 미소를 지었다. 사흘 후 페페 2세는 꿀송이를 꼭 쥔 채 잠든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입은 하인들이 영원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듯한 표정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94해 동안 통치했다. 그는 8대에 걸친 후손들보다 오래 살았다. 그는 약
5만 명의 소년들을 잡아먹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페페가 죽는 순간 이집트도 그와 함께 죽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였다. 그의 죽음이 확정되자마자 궁궐은 혼란에 빠졌지만 그것은 애도가 아니었다. 그 대신 증거를 없애기 위한 필사적인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건의 문서가 불태워졌습니다. 단순한 의식적인 소각이 아니라 광적인 파괴 행위였습니다. 하인들은 팔 한 아름의 파피루스를 며칠 동안 타오르는 모닥불에 던져 넣었다. 돌에 새겨진 비문들은 조각칼로 깎아내어졌고 때로는 벽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꿀 저장실은 잔해로 가득 채워졌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고는 옮길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돌덩이로 봉쇄되었다. 궁궐 기숙사에 갇혀 있던 소년들은 골칫거리였다. 그들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안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도록 내버려졌다. 반복되는 고문으로 이미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갔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죽음보다 더 끔찍했기 때문이다. 페페의 후계자인 마렌레 2세는 1년도 차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통치했다. 그의 유일하게 의미 있는 업적은 전임자의 범죄를 체계적으로 은폐하는 작업을 감독한 것이었다. 조달에 관한 모든 기록은 파기되었다. 관련된 모든 관리들은 처형되거나 도망쳤다. 꿀방에 대한 모든 물리적 증거는 매장되거나 불태워졌다. 심지어 페페의 미라조차 고의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사후 세계를 위해 미라를 준비해야 할 사제들은 오히려 그가 죽어서 고통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존되어야 할 장기를 제거하고 보존이 아닌 부식을 일으키는 소금을 사용했으며 시신을 감싼 천을 거꾸로 감쌌습니다. 그들은 시체의 위강을 산 곤충으로 가득 채워 시체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게 했다. 그것은 미라화가 아니었다. 사후 복수였다. 페페를 위해 지어진 피라미드는 의도적으로 무너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저급 석회암, 제대로 접착되지 않는 약한 모르타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설치된 지지대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한 세기 안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석관과 그 안에 있던 미라를 덮쳐 죽였습니다. 건설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페페의 유해가 바로 그 기념비에 의해 파괴되도록 만들고 있었다. 그 결과 이집트는 순식간에 분열되었다. 800년간 지속되었던 통일 왕국은 불과 몇 달 만에 서로 경쟁하는 여러 영토로 분열되었다. 중앙 권력은 사라졌고 이집트를 비옥하게 만들었던 관계시설은 방치로 인해 붕괴되었다. 무역로는 이집트 항구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났다. 수세기 동안 축적된 지식은 서기관들이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면서 흩어졌다. 인구 회복에는 수세기가 걸렸다. 그 지역 전체가 젊은 남성들로 인해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발생한 영향은 단순히 개개인의 상실뿐 아니라 가족의 단절, 혈통의 소멸, 그리고 미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페페 이전 인구를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회적 트라우마는 문화적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이후 1000년 동안 이집트 정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공포를 낳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절대 권력이 왜곡된 욕망과 무한한 시간과 결합할 때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잘 기록된 사례일 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카프리 섬으로 은퇴하여 어린 소년들을 작은 물고기로 훈련시켰습니다. 소년들은 발가벗은 채 수영장에서 헤엄치고
황제가 목욕할 때 다리 사이를 쪼아먹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티베리우스는 23년 동안 통치했지만 페페는 94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잔 다르크와 함께 싸웠던 프랑스 귀족 질 드레는 은퇴 후 자신의 성에서 80명에서 2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는 8년 만에 체포되었지만 페페는 90년 동안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바토리 백작 부인은 처녀들의 피로 목욕을 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전해진다. 현대 역사가들은 그녀의 희생자 수에 대해 30명에서 600명 사이로 추정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페페의 희생자는 수만 명에 달하며 그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페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범죄의 본질이 아니라 그 규모와 체계성입니다. 그는 아동 고문을 정부의 업무로 만들었고 조달 과정을 관료주의적 절차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다시 볼 수 있을, 그리고 그때조차도 이처럼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고통을 산업화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는 심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 그 시작은 너무 어린 나이에 혹은 너무 절대적인 권력을 획득한 데 있다. 대등한 관계를 통해 발달하는 정상적인 인간의 공감 회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타인은 내면의 삶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사물, 장난감, 자극의 원천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결국 관용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반응을 얻으려면 자극을 끊임없이 증가시켜야 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이 강박으로 이어지고 개별적인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 체계적인 연습으로 발전합니다. 악의 기반 시설은 중심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반복과 관료주의를 통해 잔혹 행위를 정상화합니다. 이를 묵인하는 자들 역시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첫째, 그들은 합리화합니다. 왕권 신수설이다. 이는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소문처럼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은 작은 타협을 통해 공범이 됩니다. 한 사건을 눈 감아주거나 한 조달 거래를 용이하게 해주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식이죠. 이러한 타협 하나하나가 다음 타협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결국 그들은 악의 체계에 완전히 얽매이게 됩니다. 피해자는 언제나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보호받을 자격도 없고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선택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고통이 눈에 띄지 않고 그들의 실종이 설명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페의 경우 그는 그들의 고통을 종교적 의식으로 만들고 잔혹 행위를 신학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고대의 끔찍한 일이며 우리처럼 계몽된 시대와는 무관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페페가 확립한 패턴, 즉 권력자들이 취약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포획하고 착취하는 방식은 다른 형태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 전용기를 타고 개인 섬으로 향하는 여정, 의문의 실종 사건,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권력자들, 그들을 보호하는 기반 시설, 결코 믿어주지 않는 피해자들, 은폐되거나 파괴되는 증거, 의문스럽게 중단되는 수사, 비밀을 간직한 채 평온하게 죽어가는 가해자들. 페페는 충분한 권력과 시간만 있다면 어떤 만행이라도 정상화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의 귀족들은 꿀방을 신성한 의식으로 받아들였고 사제들은 꿀 조달을 신성한 의무로 축복했으며 그의 백성들은 종교적 의무로 자식들을 내놓았다.
한 문명 전체가 한 남자의 도착증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는데 그 남자가 신으로 추앙받았기 때문이다. 현대의 포식자들은 신왕이라는 칭호는 없을지 몰라도 신과 다름없는 부를 축적했다. 그들은 어떤 궁궐 경비병보다도 강력한 인맥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그들은 이집트의 어떤 포로 모집책 못지않게 효율적인 희생자 물색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페에게는 결코 없었던 것을 가지고 있죠. 바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관할 구역을 넘나들며 기업, 재단, 자선단체 등의 위장막 뒤에 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법은 진화했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점차 정상화되고 이를 용이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 구축되며 공식적인 침묵이 이를 묵인한다. 희생자들은 꿀과 곤충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현대식 시설로 사라진다. 이제 횃불이 켜진 그 방으로 돌아가 보라. 젊은 병사였던 당신이 꿀을 뒤집어 쓴 소년이 곤충에게 뜯어먹히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때로. 도망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돕고 싶지만 감히 그럴 수 없다. 당신은 공포를 당연시하고 잔혹 행위를 의식으로 만들고 아이들의 비명을 배경소음으로 바꿔버린 시스템에 갇혀 있다. 그 소녀는 42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도 마을도 어머니의 자장가도 좋아하는 놀이도 모릅니다. 그저 그의 유골이 다른 수백 구의 유골과 함께 집단 매장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그 유골들은 모두 비슷한 외상 흔적을 보였고 모두 어린아이들이었으며 조직적인 악행의 통계적 증거로만 남을 뿐 모두 잊혀졌습니다. 그를 5만 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태어날 때 어머니들이 속삭여준 이름만 가진 5만 명의 아이들. 늙은이의 오락거리를 위해 지워진 5만 개의 미래. 5만 가구가 파괴되고 공동체는 트라우마에 휩싸였으며 혈통은 끊어졌다. 그들 모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앞으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고 영원히 잊혀질 것이라고 믿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생각이 맞았다. 그들에게는 기념비도 비문도 개별적인 추모비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인구 통계학적 그림자, 통계적 이상치, 당국이 여전히 완전히 발굴하기를 거부하는 집단 매장지의 작은 해골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잊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그들은 페페가 결코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집단적인 부재는 이집트가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그 어떤 침략이나 자연재해보다도 더 확실하게 옛 왕국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부재를 통해 정복했고 파괴됨으로써 파괴했습니다. 페페는 약 100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으며 스스로를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심판도 받지 않았고 어떤 결과도 겪지 않았으며 자신이 가한 공포를 단 한순간도 알지 못했다. 그의 피라미드는 여전히 서 있다. 비록 손상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고대 이집트의 모든 연대기에 등장한다. 그는 기억되고 기록되고 학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자들은 기억보다 더 위대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뼈는 어떤 비문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 그들의 부재는 어떤 기념비보다 더 오래도록 메아리친다. 그들에게서 빼앗긴 미래는 어떤 신보다도 더 가혹하게 심판한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큰 침묵이며 4000년에 걸쳐 무한한 권력이 무한한 공포를 낳고
절대 권력을 가진 인간은 절대적으로 괴물이 되며 한 인간의 쾌락이 문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카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늘을 향해 뻗어 있던 돌무더기, 무너져 내리는 페페의 피라미드를 볼 수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복원공사 중이라 폐쇄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곳은 40년 동안 폐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폐쇄될 것입니다. 어떤 문은 열려야 하고 어떤 증거는 드러내서는 안 되며 어떤 진실은 관광객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의 꿀 시장에서는 여전히 관광객들이 역사적 무게를 알지 못한 채 사가는 황금빛 달콤함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일부 가문, 특히 4,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가문들은 여전히 꿀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저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일 뿐입니다. 꿀을 먹지 마세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단지 단맛이 공포를 감출 수 있고 황금빛 아름다움이 고통을 불러올 수 있으며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집트 사막 어딘가 결코 열리지 않을 방 안에는 증거가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의 뼈, 사람의 유해가 섞인 꿀단지, 대부분의 왕국보다 훨씬 오랫동안 자행된 조직적인 악행에 더 많은 증거.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들은 여전히 닫혀 있는데 죽은 자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산자들이 인간의 끊임없는 잔혹성에 대해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개장식에서 묻은 꿀을 뒤집어 쓴 12살 소녀는 4200년 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경고로서 시간을 초월하여 울려 퍼진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한계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결과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인간이 저지르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잊고 싶은 것조차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소녀는 수천 년이 흘러도 여전히 절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동일한 패턴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5만 명의 아이들이 현대 권력의 방으로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다음 페페를 알아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페페 2세 시대의 흐름, 조달과 소비의 리듬, 권력이 순수함을 집어삼키는 박자, 그 유사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단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뿐일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 의식으로 포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음모론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가장합니다. 하지만 뼈는 기억합니다. 통계는 기억한다. 인구 통계학적 그림자는 기억한다. 그리고 때로는 심장 박동 사이의 침묵 속에서 귀 기울여 들으면 여전히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꿀에 절인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5만 명의 아이들. 그들은 우리에게 괴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악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고 어떤 문명이든 94년 동안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휘두르면 페페 2세 치하의 고대 이집트처럼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파라오는 죽었습니다. 그의 희생자들은 먼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절대 권력, 왜곡된 욕망, 그리고 무한한 시간이 다시 한번 결합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방을 짓고 새로운 감시자를 모집하고 새로운 희생자를 물색하며 신과 같은 힘을 부여받은 인간은 신과 같은 만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 한,
어떤 욕망은 결코 충족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권력은 결코 절대적이어서는 안 되며, 어떤 통치는 결코 94년 동안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기원전 2차 200년경 꿀을 뒤집어 쓴 소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죽었지만, 어쩌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명은 언제나 하나의 괴물 때문에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 괴물은 바로 그는 결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항상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